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생명수 가자고 학생 여러분. 벌써 이번 주 세 번째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등교 수업으로 수업을 들으면 답답하지 않고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된 온라인 수업으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죠. 특히 이번 주 내용이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암기 잘하는 팁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옆에 설명을 적어두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옆에 관련 내용을 필기를 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캡처를 해놓으면 훨씬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게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힘을 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의 주제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소화 과정은 세포호흡을 위한 영양소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려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인 포도당도 필요하지만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산소도 필요한데요. 우리 몸 안에서 이 산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네, 외부의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산소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부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산소를 내 몸 안으로 들여오고 또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이 어떻게 몸 밖으로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계인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나 입으로 숨을 쉬면 입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이 공기는 기도 또는 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의 길을 통해 두 갈래로 나누어진 기관지를 거쳐 더 미세한 기관지인 소기관지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가 흐르는 길인 기관지의 안쪽 내벽의 세포는 끈끈한 점액과 마치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섬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작용에서도 배웠듯이 이러한 점액과 섬모라는 구조는 외부의 먼지와 유해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어서 더 깊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기관지의 끝부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폐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부터 폐포까지 점차 미세하게 갈라져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브로콜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폐포는 끝이 막혀 있는 공기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몸은 수백만 개의 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포들의 면적을 다 합하면 피부 면적의 약 50배에 달한다고 해요. 즉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 그만큼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마포걸레 있죠. 네, 그 마포걸레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폐포도 이렇게 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폐는 신체의 어느 부위와도 맞닿아 있지 않아요. 즉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 폐포 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폐포 속의 공기를 이제 몸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폐의 공기가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와 연결될 수 있는, 즉 기체를 운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는 혈관이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혈관 속에는 혈액들이 흐르고 있죠. 이러한 폐포는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폐포 주변에는 폐동맥에서 나온 혈액이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과 연결이 되고 이 모세혈관은 폐를 지나서 이제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이렇게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인 동맥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입니다. 즉, 폐포 주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덮고 있어서 폐포 주변에는 늘 혈액이 흐르게 되는 거죠. 폐포 속 공기는 이 혈관 속 혈액으로 들어가 진정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즉 폐포의 공기와 모세혈관 혈액 속 기체 사이에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야겠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일단 분합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이때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혼합된 기체 속에서 어떤 특정한 한 종류의 기체가 차지하고 주변을 밀어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공기 속에는 이제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산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이제 대기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때 액체 수은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이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 수은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뒤집어 놓았을 때 기둥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점차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대략 760m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액체 수은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힘과 주변에 있는 대기가 이 수은면을 눌러주는 힘이 같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대기의 압력을 760mm Hg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 바다에 해수면이 있고 그 해수면 주변에서 공기가 해수면을 눌러주는 이 대기압을 760mm Hg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산소는 우리 공기 중에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의 분압을 측정을 할 때 760mm Hg라는 압력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 즉 21%를 백분율로 하면 0.21이겠죠. 0.21을 곱해주면 약 160mm H 정도의 압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의 분압, 대기압 중에서 산소의 분압을 우리는 160 PO2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정 혼합 기체 속에서 특정 기체가 차지하는 분압이 있는 것처럼 이제 혈액과 같은 액체 속에 공기가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체가 액체 밖으로 나가려는 압력과 안으로 녹아 들어오려는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는 액체 안에서도 특정 기체의 분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모세혈관의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혈관 속 차지하는, 즉 혈액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정 기체의 분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불게 되죠. 이것처럼 특정 기체 또한 그 기체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확산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따로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대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압, 그리고 폐포 내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포 주변 모세혈관 속 혈액 안에서의 그런 기체들의 분압을 따져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어느 방향으로 확산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압을 보고 산소의 이동 방향을 그림에 표시해 보면 산소는 일단 대기 중의 분압이 약 158, 폐포의 분압이 100에서 110, 모세혈관의 분압이 약 40 정도 되죠. 그래서 산소는 분압이 높은 폐포 쪽에서
분압이 낮은 모세혈관 쪽으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산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면 분압이 대기 중에서는 0.3, 폐포에서는 40, 모세혈관의 분압은 50 정도가 되죠. 그래서 분압이 높은 모세혈관 쪽에서 분압이 낮은 폐포 쪽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산소는 표시를 안 했네요. 네. 따라서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각각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어 이동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폐포와 폐포 주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호흡 중에서도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외호흡을 통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즉 폐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보면 폐를 향하는 혈액에는 이제 온몸이라고 적혀 있고 폐를 지나 나오는 혈액에는 심장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폐를 향하는 폐동맥과 폐를 지나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을 의미합니다. 둘 다 심장에서 나오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즉 심장과 연결된 혈관인 건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가 폐동맥과 폐정맥 그리고 심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등교를 하면 이제 순환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폐동맥 안에는 온몸의 세포를 지나온 혈액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니까 세포들을 지나왔겠죠. 그러면 세포들의 세포호흡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폐로 들어온 폐동맥 속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많고 폐포를 지나 기체 교환을 마치고 폐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폐정맥 속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뭐에 대해 배웠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뭘 배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이나 태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 우리가 일단 소화 단원에서는 섭취한 음식물 속 영양소들이 우리 몸 안으로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 포도당이 필요하죠. 세포가 이러한 포도당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음식물 속 영양소가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되고 일단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음식물 속 영양소들, 예를 들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서 몸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등교를 하면 이제 이러한 영양소들이 소장의 모세혈관이나 암주관을 통해 혈액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로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산소는 몸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호흡을 통해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온몸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발생한 CO2가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이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들,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같은 포도당 또는 산소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 내용이 이번 주 온라인 수업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 좀 이해가 가나요?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좀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중학교 과학 내용을 살짝 복습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를 할 텐데 혹시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강의를 항상 올려놓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준비해 뒀다가 다음 주 수업이 끝난 후에 꼭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너무 길었는데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우리 모두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요.